지금 시간이 2021년 12월 5일 일요일 오후 9시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이요, 보통. 차트를 볼 때, 그 순서를 본다 그랬잖아요. 순서. 자, 여기가 T4를 썼어요. 예. 그러면 여기는 이제 T5를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감안을 하는 거죠. 꼭 찍는다, 반드시 간다,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붉은색은 종가. 예. 종가랑 관련이 깊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고가 또는 저가. 예. 이제 그러니까 이번 달에 차트를 딱 보면 여기가 저가, 그죠? 여기가 고가. 그 다음에 종가는 요 아래. 대충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봉을 그릴 때 P차트의 그 상단선 하단선을 보고 이 정도가 고가 올 수 있고 저 정도가 저가 올 수 있고 그리고 종가는 상단선 아래일 수 있겠다. 이런 상상 정도는 한번 해보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상단선을 4개를 들고 있어요. 4개. 4개를 한 번에 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상단선을 드는 목적이 있어요. 상단선을 드는 목적은 고가를 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상단선을 들고 올라간다라는 건 전봉의 고가를 넘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 전봉의 고가를 넘어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고가를 못 넘어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아직 전봉의 고가를 넘지 않았잖아요. 의도적으로, 최소한 의도적으로 지난달의 고가를 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상승에 유리하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달은 어차피 상승에 유리한 달은 아니에요. 상승할 수는 있어도 상승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달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개인이 현물 팔고 외국인이 선물 사야 버틸 수 있는 달이에요. 중간에 포지션을 바꾼다. 여기서 포지션을 바꾼다는 얘기는 주가를 내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외국인이 갑자기 현물을 팔고 선물을 파는 포지션으로 바꿀 경우, 개인이 현물을 팔다가 사는 경우, 그러면 포지션이 전환됩니다. 못 올라가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는 매도자에게 유리한 구간이지만 더 올라가거나 현재 상태에서 버티려면 개인이 현물을 계속 팔아야 됩니다. 올봉은 딱히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매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매도 위치에 있는 봉을 가지고 이게 상방이냐 하방이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월봉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월봉은 지난달 고가만 넘지 않는다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달 고가를 넘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양방향을 다 걱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고가를 넘어도 상단선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는 힘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수도 안 되고 매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 고가를 넘게 될 경우에는 지난달 고가를 넘은 상태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여기서 지난달 고가를 넘는다고 해도 하방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상단선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고를 넘는다고 해도 매도를 포기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신규 매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죠. 그러니까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를 해도 되는데 지난달 고가를 넘으면 신규 매도는 아닌 거예요. 매도를 가지고 홀딩해보고 그 다음에 종가가 어디서 끝나는지 확인을 하고 종가가 어디서 끝나는지 확인하면 다음 달에 어느 정도까지 되돌림이 오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 되돌림이 오는 수치와 본인의 단가를 잘 비교를 해서 본인의 단가가 되돌림보다 경쟁력이 있다면 보유하고 있다가 다음 달에 되돌림이 왔을 때 다시 정리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지난달 고가를 넘으면 신규로 매도는 하는 건 일단 주저한다예요. 자, 이 월봉의 거래량 얘기는 이따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요. 자, 주봉에서 해야 될 얘기는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이 주봉은요 상승하려고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만 봤을 때는 정말 상승할 것처럼 그려놨어요.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전략을 한번 잘 짜보세요. 자, 이게 다음 주예요. 다음 주를 보셨을 때 특이사항이 뭐냐? 다 0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는 하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종가도 이미 상승이고, 그죠? 종가 상승, 고가도 상승, 저가도 상승인데 이번 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가는 하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가 투자 심리도는 하락하고 고가 종가는 상승해요. 다음 주가 됐을 때 고가 종가는 하락할 방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락과 관련되어 있는 건 저가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이면 지난주 저가를 안 깨겠죠? 그렇죠? 이게 상승이라면 지난주 저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대비 지난주니까 이번 주 저가를 지키는 거죠. 이번 주 저가를 지키면 매수죠. 예, 저투로 봤을 때 그래요. 저가 투자 심리도로 봤을 때는 이번 주 저가만 지켜지면 매수예요. 여기 예.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사지? 그쵸? 어디서 사지라는 질문엔 답이 없어요. 주봉은 하단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양봉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하단선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이게 일반적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지킬 의사가 없는 봉이에요. 이번 주 저가가 지켜지면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 사야 되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요. 차트 안에는 매수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르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멈출지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누르고 내려가면 봉을 이렇게 쭉 누르고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어딘가에서 멈춘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야 되거든요. 네, 없어요. 이 주봉에는 애초부터 누를 경우에 대한 대안이 없는 봉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사세요.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사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고가를 넘는다. 고가를 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최고가 모드가 나와요. 예. 최고가 모드가 나오니까 얘를 넘어야 돼요. 얘. 여기를 넘어야 됩니다. 요 고가. 그런데 이 고가가 뭘까요? 이 고가? 이게 지난달 고가예요. 예. 지난주의 고가는 단순하게 고가가 아니라 지난달의 고가입니다. 지난달의 고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넘는다라는 거는 11월 고가를 넘겠다라는 의지를 주봉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봉은 이번 주에 고가를 넘으면 지난주에 고가를 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399를 간다는 얘기잖아요. 주봉은 가고 싶다예요. 이번 주에 고가를 넘으면 399까지 가고 싶다고. 월봉은 그럴 의지가 없잖아요. 월봉은 399 아래에다가 상단선을 다 심어놨기 때문에 월봉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주봉은 이번 주에 고가를 넘으면 지난달의 고가인 399까지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월봉은 지난달 고가를 가고 싶은 의지가 전혀 없어요. 상단선을 다 아래쪽에 배치를 해놨기 때문이죠. 그러면 시나리오가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이번 주 고가를 넘을 경우, 그러면 399에 최대한 붙이세요. 매도할 거면. 못 넘으면 어차피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봉은 들어올리고 월봉은 찍어 누르는 그 상황이 펼쳐질 텐데 어차피 월봉은 올릴 생각이 없고 주봉은 내릴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둘이 붙었을 때 결국엔 월봉이 이긴다면 지난달 고가를 안 넘을 거잖아요. 그럼 최대한 붙이시라는 거예요. 399에 최대한 붙여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게 이번 주 고가를 넘었을 때의 전략이에요. 1.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매도가는 399에 붙여라. 이거죠. 최대한 붙이세요. 두 번째, 이번 주 고가를 안 넘어. 그러면 무조건 매도. 이번 주 고가를 넘지 않으면 무조건 매도예요. 이번 주 고가를 넘지 않으면 399를 갈 일이 없고, 이번 주 고가를 넘지 않으면 지금 위로 공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결국엔 아래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세요. 이번 주 고가를 넘지 않으려고 하네? 라는 느낌이 들면 매도인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간다? 저가로 가요. 왜? 하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사인을 가지고 있는 봉은 가격은 저가뿐이라서 이게 내려갈 분위기라면 370으로 다시 간다는 얘기죠. 자, 두 가지 전략을 드렸어요. 이번 주 고가를 넘거든 매도가는 399에 붙여라. 두 번째, 이번 주 고가를 넘지 않는 액션이 보이거든 그냥 매도해도 되는구나 생각하고 매도 전략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주봉에는 매수 전략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고를 넘어도 매수 전략이 없는 거예요. 이번 주 고가를 넘는다고 해도 399까지 갈 수는 있지만 매수 전략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매수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주 저가랑 매수가의 거리, 그 거리가 손실폭입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설명드렸죠? 야간 선물이 3.4포인트 빠졌어요. 3.4포인트가 내렸는데 제가 톡방에서 그림을 보여드렸더니 약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3.4포를 빼면 얼마일까요? 3.4 빼면 잠깐만요. 야간 선물이 3.4가 빠졌죠? 다시 확인할게요. 예, 3.4가 빠졌습니다. 3.4를 빼면 이거 더 뺐으면 해야 되는데 일단 4가 빠지니까 56이 될 거고요. 4가 빠지니까 3이 빠지니까 88이 되겠네요. 388.56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실 게 뭐예요? 우리 방송에서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만 본다고? 수렴하는 선. 수렴하는 선만 본다 그랬잖아요. 확산하는 선은 관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확산은 선행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해요. 후행만 가능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3.4포가 내린다라는 거는요. 얼만큼 수렴이 일어나는지만 보시면 돼요. 지금 수렴이 일어난 강한 선은 이거예요. 이거 P3. 그죠? 요게 강하고 그 다음에 여기 T3도 수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매도가 가능한 자리인 거죠. 요 두 자리가 매도의 기준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가만 안 넘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도자가 쓸 수 있는 공간이고요. 매수자는 요 각도를 보세요. 이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쵸? 이건 의지가 없다고요. 이렇게 들어 누웠잖아요. 하단선이 아래를 봤다는 얘기는 이미 들어 누웠다는 얘기예요. 나 이거 지킬 생각 없어. 이런 메시지를 투자자한테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그려준 요 그림 있죠. 요 영역. 요 영역에서 매도를 할지 말지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요. 상승세가 세다 그러면 전고 넘어서 399대로 이사를 하셔야 되고 이거 상승세 별로 없는데 그러면 요 안에서 딱 잡고 버텨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밑으로 빠지면 최고 아니에요? 최고입니다. 됐죠? 그러면 저 수치만 제가 알려드리면 돼요. 저 수치가 얼마냐? T3은 390. 예, 주태식님. 안녕하세요. 390입니다. 390. 그러니까 매도가 처음 성립되는 위치는 390이에요. 예. 390. 그리고 P3은 391.07. 자. 390부터 매도를 고려할 수 있고
391.07 정도가 적정한 고가의 위치로 보입니다. 자,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 자, 고민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옳다 또는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건 아니에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갭 하락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봉을 이렇게 그려놨다는 얘기예요. 그죠? 갭 하락이 나왔다는 얘기는 전봉이 시가를 전봉의 종가로 가정했을 때 윗꼬리가 긴 양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등가로 봉을 다시 그려버리면 이런 식의 봉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봉이죠. 전봉이 이런 봉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세요. 근데 여기 상단선이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근데 하단선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1, 2 이렇게 5개가 쫙 예, 펼쳐져 있어요. 자, 일봉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매수하고 싶어요. 그죠? 일봉에는 하단선이 촥촥촥촥촥 쌓여 있어요. 주봉에 없죠. 월봉에도 없어요. 다시요. 일봉은 하단선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단선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이 저가를 잘 기억하세요. 금요일에 저가를 지킨다면 매수할 수 있는 선은 1번밖에 없어요. 그죠? 금요일에 저가를 지킨다는 전제하에서는 매수 자리가 1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요일에 저가를 붕괴하면요. 금요일에 저가를 붕괴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금요일에 저가를 붕괴할 경우에는 일봉은 매수가가 남아요. 그죠? 왜냐면 붕괴에도 그 밑에 매수가가 쫙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손절선은 주봉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가는 일봉이 가져가고 손절선은 주봉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주봉의 손절선이 어디예요? 37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금요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전봉 저가와의 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틀리면 손절하면 돼요. 아, 나 틀렸어 라고 판단이 되면 빠르게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봉의 전봉 저가를 깨면 손절선이 370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최대한 낮게 하셔야 돼요. 낮게. 왜냐하면 뚫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일봉은 방어를 하지만 주봉은 방어를 안 해요. 월봉은 방어의 차원이 아니에요. 공격하죠.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월봉은 찍어 누르는 힘만 있어요. 월봉은 아래로 찍어 누르는 힘만 존재한다고요. 아래로 찍어 누르는 힘이 있는데 일봉이 그 찍어 누르는 힘을
받치고 있는다라는 개념은 일봉이 저가를 방어한다라는 개념과 같아요. 그러니까 일봉이 전봉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다라는 건 월봉이 누르는 힘을 받아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봉이 전봉 저가를 붕괴했다라는 건요, 월봉이 찍어 누르는 힘을 받쳐내지 못한다라는 뜻을 내포해요. 그러니까 일봉을 보고 매수를 딱 했는데 월봉이 찍어 눌러서 하단선을 누르면서 내려가면 매수하는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의 전봉 저가가 붕괴되면 신중하세요. 매수자는 신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2번, 3번, 4번, 5번 하단선이 엄청 잘 발달되어 있는데 저걸 보고 이야 이거 진짜 매수할 찬스다라고 매수하셨다가 월봉이 찍어 누르고 내려가면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을 때만 매수를 고려하시고요. 전봉 저가를 붕괴하면 분봉을 보세요. 분봉을 보고 저가를 지키는 봉을 찾으세요. 그게 30분 봉이든 60분 봉이든 괜찮아요. 저가를 지키는 봉을 찾으신 다음에 매수 전략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의심 없이 하단선 믿고 들이밀었다가 월봉인 찍어 누르면 답이 없습니다. 자, 상단선이 생겼어요. 요게 중요해요. 금요일에 끝났을 때는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상단선이 전봉 고가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건 주봉이 전봉 고가를 넘는데 방해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거였거든요. 근데 개파락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파락에 의해서 상단선이 내려오면서 금요일 고가보다 낮은 곳에 상단선을 위치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방어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일봉도 금요일 고가를 방어할 의지가 일부 있고 주봉도 금요일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고가를 방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의지는 있어요. 그리고 월봉은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봉의 고가를 넘지 못하는 봉이 나오면 월봉이 누른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전봉 고가를 넘으면서 가는 건 월봉이 누르는 힘을 이겨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일봉이 고가를 낮추는 상황이 온다라는 건 월봉이 본격적으로 누른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자는 고점을 낮추는 봉을 보시고요. 매수자는 저점을 높이는 봉을 보셔야 돼요. 자, 매수자는 무조건 저점을 높여 가야 돼요. 저점이 무너지면 패스. 그 봉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봉을 월요일에 저가를 깼다. 그러면 월요일은 버리고 화요일 날 월요일 저가를 지키는지를 보고 매수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매도자는 고점만 낮추면 계속 매도 전략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월, 화, 수, 목, 금. 여기까지는 다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시킬 수 있는 날짜는 월화밖에 없습니다. 월화. 그렇죠? 월화밖에 없어요. 월화. 예, 안녕하세요. 이종호님. 월요일, 화요일만 매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고가랑 종가는 월요일에만 하락이 가능하고 저가는 화요일에도 가능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월요일에 금요일 저가 안 깨도 돼요. 월요일에 금요일 저가를 안 깨도 됩니다. 화요일에 깨도 돼요. 단 고가랑 종가는 월요일에 하락해야 돼요. 월요일에 하락해야 됩니다. 자, 화요일이 됐을 때 월요일 고가를 넘으면 안 돼요. 화요일 고가는 이렇게 되죠. 월요일 고가보다 낮아야 됩니다. 이게 매도 조건이에요.
그러면 월요일 날 고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종가는 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고가를 넘지 못하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내리고자 한다면 장대음봉을 그릴 거예요. 월요일에 윗꼬리 그려놓고 장대음봉으로 뺄 겁니다. 이게 하락하게 하겠다라는 의지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장대음봉을 그릴까? 예, 전사원님 안녕하세요. 왜 장대음봉을 그려야 될까? 화요일에 고가를 높여도 월요일에 고가를 못 넘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고가 투자 심리도가 횡보하면서 하락하죠. 그러니까 월요일에 고가를 낮춘 고가를 화요일에 넘지 못해야 되니까 월요일 자체 봉이 화요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고가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릴 거면 월요일에 내린다. 월요일에. 그리고 월요일에 만들어진 하단선 다 작살내고 가는 거죠. 월요일에 만들어 놓은 저 하단선을 다 작살내놓고 딱 봉을 그려놓으면 화요일에 상승이 와도 월요일 고가를 못 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락봉이면 내일 움직인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일 찌질하게 움직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려갈 거면 내일 시원하게 올라갔다가 저가 깨고 그냥 밀고 내려가야 돼요.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그냥 밀고 내려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요일에 못 올리죠. 자, 봉을 보여드릴게요. 기억해야 되는 가격은 여기죠. 391.18. 정확한 수치는요. 391.2. 그러니까 주봉의 상단선과 일봉의 상단선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391 잘 보세요. 391. 내일 보셔야 될 거 3.4포가 내려서 시작되면 391 라인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 매도해야 돼요.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해야 됩니다. 내일 매수하면 제가 했던 얘기 싹 잊으세요. 내일 장대음봉을 낼 정도의 강한 하락이 온다라는 건 지금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선물을 풀어야 돼요. 그래야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나오면 장대음봉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봉을 그려드릴게요. 391.2.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예. 자, 상단선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383. 예. 이런 식으로 내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내려요. 예. 잠시만요.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시가를 383을 이렇게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튕겨 올라가도 이 고가를 못 넘는다고요. 그리고 저가를 방어하지도 않고 그러면 또 올랐다가 또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갈 의지가 있다면 봉을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매도 포지션을 정리할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매도의 나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지수 390이라는 수치는 매도의 입장에서는 나쁜 수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위치에 매도 포지션을 가진 분에게 정리를 하세요 마세요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당월물이면 신중하게 판단하셔야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차월물이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당월물이면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말퇴지. 그죠? 당월문을 들고 있으면 대응이 안 돼요. 4일 남았는데. 예.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홀딩을 할 거라고 해도 갈아타셔야 돼요. 중요한 건 내일 금요일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내일 금요일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를 보시고 판단하세요. 내일 금요일 고가를 넘지 않으면 해볼만 해요. 금요일 고가를 넘지 않으면 해볼만 하고, 최대한 금요일 고가로부터 아래로 멀어지면 예, 그러면 여유가 생기는 거죠. 제일 걱정되는 건 예, 금요일 고가를 넘을까봐. 가장 걱정되는 건 금요일 고가를 넘을까봐가 걱정이 되는 거지, 금요일 고가를 넘지 않는다면 예,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월물이면 결과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차월물이면 금요일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제가 설명해 드릴 거 다 드렸습니다. 금요일 고가만 넘지 않으면 된다. 이 싸움은 어차피 금요일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에 달렸다. 금요일 고가만 넘지 않는다면 하방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이에요. 예. 하방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입니다. 금요일 고가만 안 넘으면 돼요. 그게 월요일의 미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40분봉까지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240분봉 안 보는데 봉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예. 열려 있어요. 384까지 열었어요. 240분봉은 384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개파락을 하면 신규로 들어가실 분은 391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홀딩은 한번 해볼 만한 거죠. 예,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되는 거죠. 금요일 고가만 넘지 않기를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나스닥 지수가 좀 내리면서 어쨌든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여지는 얻었죠. 대략 한 0.9% 정도의 하락이 오면 금요일날 윗골이 포함해서 한 1% 정도는 버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거의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생겼어요. 자, 이제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도 똑같죠? 지난달 고가만 넘지 않는다면 거의 시가까지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봉은 볼 게 없겠죠? 다음 주가 만기라서 예. (300) 얼마였죠? 88.85? 네, 85요. 388.85. 적용해보면, 예, 상단선이 동일하게 내려와요. 내려와서 390.27이랑 391.40 정도의 매도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주 고가를
방어할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트는 다음 주 목요일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상단선이 만들어졌다 정도만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상단선이 만들어지는 자리는 391.63 정도 됩니다. 하단선은 381.90이니까 381.90에서 금요일 저가 사이의 영역만 매수할 수 있고 금요일 저가가 무너지면 한번 쏟아질 수 있는 충분한 여지는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코스피는 뭐 가볍게 보고 갈게요. 예. 코스피는 아직 TO 안 찍었어요. 조금 다르죠. 차트가 많이 다르게 생겼어요. 코스피 지수는. 주봉도 다음 주가 됐을 때 그닥 발달되는 게 없죠. 일봉도 똑같고요. 매트릭스 구조도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옵션 포지션을 한번 볼게요. 이게 옵션인데 금요일에 개인이 콜을 134억을 샀어요. 요게 특이하죠. 예. 금요일에 개인이 콜을 134억을 샀기 때문에 이거 휴지잖아요. 예. 이건 휴지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월요일에. 그래서 이 돈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외국인은 콜을 100억, 106억 매도했고 기관은 33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풋을 샀어요. 외국인과 기관은 풋을 샀고 개인은 오히려 또 풋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개인은 옵션이 완전히 상방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개파락이 온다라는 거는 저 134억도 다 휴지 만들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월요일에는 저 콜을 얼마나 죽이느냐가 일단 관건이 될 거고요. 완전히 왕창 내리면 뭐 완전 해피한 거고. 손절일 수도 있고 신규일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개인이 산 건 풋이지 콜이 아니었을 거예요. 네. 지난번에 사실 상승한 게 개인이 풋을 샀잖아요. 풋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린 거지 콜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풋 작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콜을 샀으니까 콜이 작살날 차례죠. 자, 이게 키움의 누적인데요. 잘 보세요. 이거는 이제 봤으니까 빼고 제가 이 누적 데이터를 보면서 항상 보는 게 뭐냐면 어디 가야 개인이 죽느냐예요. 지금까지 이 그래프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개인이 죽는 자리가 어디냐를 보는 거예요. 개인이. 그런데 자, 개인이 콜을 산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그러면 395잖아요. 네. 개인을 죽이고 싶다면 여기는 안 가는 거죠. 그죠? 여기는 안 가야 여기에 깡통이 될 테니까. 외국인이 어떻게 돈을 버냐는 다음 문제고
개인이 작사를 날려면 395로는 가지 않는 편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이 그래프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래로는 여기 아직도 매도만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얘는 360을 가야 개인이 작살나요. 그쵸? 이 데이터는 추정 데이터니까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이 그래프의 거래 내역으로 봤을 때는 395를 넘어가면 개인은 이익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죠? 품매도는 다 이익을 보겠죠? 반대로 이게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개인이 아직도 품매도만 들고 있기 때문에 작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라면 아래면 360이에요. 이게 아래로 갈 환경이라면 360 가야 개인을 완전하게 작살낼 수 있는 거죠. 저 품매도를 들고 있는 개인들을 완전히 작살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요렇게 박스로 보이는 거죠. 그죠? 395는 넘지 않아야 개인 콜을 작살내고 360까지는 내려가야 개인 품매도를 작살내죠. 금투는 여기 매도만 들고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금투는 매도만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투는 올라갈 생각이 없어요. 금투는 상승 관심 없어요. 여긴 풋만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건 뭐예요? 선물만 남았죠. 이 선물 2조 원을 어떻게 할 거냐만 남은 거예요. 옵션은 개인을 죽이기 위해 움직이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외국인은 중간중간 다 헤쳐먹었기 때문에 수익과 손실에 대한 개념이 애매해요. 매일매일 빼먹으니까. 남아있는 찌끄레기를 가지고 이게 수익이냐 이익이냐 따지긴 어려우니까 개인의 포지션을 보고 개인이 이익 나지 않을 자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누적 데이터로 보면 395 위로 가지 않아야 개인이 산 콜을 다 작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고 금요일에 상방은 힘들겠다라는 생각만 한 거예요.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오르기는 힘들겠다. 왜냐하면 오르더라도 개인 395 콜, 400콜까지 그건 다 죽이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죽이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횡보하거나 하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봤던 거라서 어쨌든 지금의 자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395는 잘하면 안 갈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기까지 4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393까지 갔었는데 선물 매도를 들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번 버텨볼 만한 환경이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 경우 저 개인이 들고 있는 품매도 손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래로 쳐박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 봉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월요일에 밑으로 강하게 누르면 아직 개인들이 들고 있는 품매도까지도 작살을 내겠다라는 의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이건 옵션에 대한 거예요. 선물은 무조건 상방이에요. 외국인이 들고 있는 2조 2천억은 무조건 상방에 세팅된 돈이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상방이 아니다,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고 있는 선물을 정리하느냐 마느냐를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선물을 정리하면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개파락이 0.84% 이상 나오면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 자, 고버스 보겠습니다. 고버스. 올봉은 매수가가 2310원, 2285원이에요. 예. 반올림 하는 게 아니라 내림해야 되잖아요. 내림하니까 13원은 15원이 아니라 10원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2310원. 그 다음에 2285원이 매수가인데 지금 35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하단선 아래에 있고 전봉 저가를 붕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수하되 홀딩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40원을 더하겠습니다. 40원. 그러면 75원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저가가 방어됩니다. 상단선 없고 하단선만 발달돼요. 하단선의 위치는 T3은 2255원, P3은 2245원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려면 이 가격을 기억해 두세요. 이 가격 2245원, 2255원. 예. 혹시 매수에 관심이 있으시면 기억해 두세요. 예. 일봉. 자, 일봉은 상단선이 막고 있죠. 2285원 정도의 상단선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가 2285원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매수가는 2245원 정도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산다 그러면 2255원을 보셔야 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신다 그러면 2245원을 보시면 됩니다. 금요일 고가만 넘으면 돼요. 금요일 고가만 넘으면 월봉이 끌어올려 줄 거예요. 그리고 월봉이 끌어올려서 장대 양봉 정도만 만들어 준다 그러면 월봉이 아래 꼬리를 드디어 그리기 시작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타이거요. 타이거도 매수가 아래에 있죠. 2380원이 가장 낮은 매수가니까 지금 거기서도 50원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도 계산해 보면 40원을 늘려야 되니까 2370원을 적용하겠습니다. 적용해 보면 매수가가 얼마 나오느냐? T3은 2350원이고요. P3은 2340원이에요. 그러니까 2340원, 2350원. 예. 그 정도 가격에서 신규로 거래하실 분은 그 정도 가격을 고려하시면 되고요. 기존 보유자는 월봉 하단선 아래에 있으니까 그냥 계속 버티는 거죠. 예. 그리고 하단선의 위치가 P3이니까 2336원이에요. 그러니까 40원, 35원 예, 그 가격대에 몰려 있는 거고요. 2385원 이상으로는 매수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 고가만 넘으면 예, 괜찮은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거는 지금 시간이 54분이죠. 조금 역사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렸던 동영상 중에 코스피 지수의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면서 지금이 어느 과정 속에 있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준비를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지수가 상승한다, 상승장이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상승장이다 라는 뜻은 봉이 하나가 오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상승장, 하락장은 봉이 하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움직이는 걸 뜻해요. 1년 단위. 보통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상승장, 하락장은 기본 개념이 1년이에요. 1년. 그런데 상승장은 투자 심리도랑 같이 움직여요. 하락장도 같이 움직입니다. 둘이 같이 움직여요. 근데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건 조종이거나 반등일 때. 그때는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투자 심리도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는 거고, 하락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가도 내리고 투자 심리도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 심리도가 내리는데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고, 투자 심리도가 오르는데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만 유의를 해서 보시면 돼요. 자,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올라요. 그죠? 봉도 이렇게 올라요. 보이세요?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고 봉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상승장의 형태예요. 다음, 투자 심리도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봉도 이렇게 내려가요. 자, 상승, 하락. 딱 보이시죠? 상승, 하락.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냐? 상승할 때 투자 심리도가 안으로 들어오는 때가 있고요. 잘 안 보여요. 손을 못 적어서. 그리고 반대로 하락할 때 투자 심리도의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밖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맨 위로 나오는 요 현상, 이걸 조정 끝이라고 합니다. 조정 끝. 이건 조종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한 거죠. 예, 여긴 조종이 아니에요. 여긴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내릴 때 거래량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투매 없이 내렸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위로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 심리도만 내려가는 건 투매가 없는 하락을 뜻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팔지 않은 하락.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팔지 않는 하락은 폭락할 수 없어요. 안 팔았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많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던져. 예? 내리는데 계속 던지면서 내려가면 그건 폭락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경계가 이 거래량 투자 심리도입니다. 거래량 투자 심리도. 자,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올라오는 걸 한번 보셨어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투자 심리도가 오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주가도 올라요. 다시 투자 심리도가 내리죠. 그랬더니 주가도 내립니다. 사이클을 잘 보세요. 사이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거래량이 삐져나와요. 그죠? 거래량이 퉁 튕겨 나왔죠? 그 뒤에 양봉이 있어요. 이런 양봉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튀어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뒤에 양봉이냐는 썩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다 토해내요. 거래량이 튕겨 나왔어요. 자, 하락할 때마다 거래량이 튕겨 나왔어요. 이건 전형적인 하락의 형태예요. 다음,
상승합니다. 그죠? 여기도 상승해요. 그리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해요. 그런데 이상해요. 왜? 거래량이 안 나와. 그죠? 거래량이 안 나오잖아요. 거래량이 맨 밑에서만 돌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상승, 조정, 하락, 반등, 상승. 반등, 상승, 조정, 하락, 반등, 상승, 조정, 하락 이렇게 가는 건데 예, 여기는 반등,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락이 없어요. 하락이 없으니까 반등도 없죠. 그렇죠? 떨어진 게 없으니까 올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조정했다가 올라가고 조정했다가 올라가고 그래. 그럼 봉은 어떻게 그려지느냐? 옆으로 가요. 그리고 상승하고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상승하죠. 조정은 예,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흐름이 나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흐름. 이게 대세 상승장의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락하죠? 여기도 하락해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거래량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폭락하죠? 후디에 또 폭락하잖아요. 거래량이 나오면 일단 폭락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호이호이님 반갑습니다. 다시 자,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해요. 자,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횡보. 그리고 상승하죠. 그리고 하락해요. 근데 여기서도 거래량이 튕겨 나왔어요. 여기. 자, 더 갈게요. 제가 여기는 설명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네. 이건 제 기준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구간이라 설명을 포기하겠습니다. 이건 방향성이 전혀 없는, 예,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에서 유일하게 방향성이 없는 장이에요. 잘 보세요. 방향성이 명확해요.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아니면 대세 상승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당시에 어떤 분이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경제가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 모이카님 안녕하세요. 자, 제가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 예, 저 부분은 제가 딱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해 주세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하죠. 이렇게 하락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하락해요. 그런데 여기도 거래량이 여기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상승해요. 이렇게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예,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량이 여기서 나왔죠. 자, 이제 줄여서 볼게요. 자, 이제 거래량이 나온 것만 딱 보세요. 중간에 그 전임 대통령이 하던, 거기는 박스권이니까 제 머리로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긴 제외하겠습니다. 제외하면 6번의 거래량 투자 심의도가 위로 나온 상황이 나와요. 6번입니다. 6번. 지금까지 이번을 포함해서 총 6번이 나왔는데,
저 6번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는 닷컴 버블이에요. 첫 번째 상황은 닷컴 버블이 꺼질 때의 상황입니다. 그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저도 잘 몰라요. 두 번째. 그러니까 저게 아마 2002년도 월드컵 지나고 나서 빠진 건데, 월드컵 지나고 나서 왜 빠졌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건 제끼고, 세 번째는 리먼 브라더스예요. 세 번째 거래량이 튀어나왔을 때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리먼 사태가 터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 사태가 터질 때예요. 다섯 번째는 미중 무역 분쟁이 터졌을 때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는 닷컴 버블이 꺼질 때, 두 번째는 월드컵 지나고 나서,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먼 브라더스, 네 번째는 그리스, 다섯 번째는 미중 무역 분쟁이에요. 그러니까 악재에는 거래량이 지금까지 다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도 악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악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닷컴 버블, 월드컵, 그리스, 리먼 브라더스, 그리스 사태, 무역 분쟁과 같은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은 악재가 뜰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 메시지를 지금의 시점이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점은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예. 아, 신용카드 사태가 이거예요? 월드컵 때가 카드 대란. 예, 이해했어요. 그러면 닷컴 버블, 카드 대란, 리먼 브라더스, 그리스, 미중 무역 분쟁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반응했던 시점들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유사한 악재가 숨겨져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걸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언제까지냐죠. 언제까지냐.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오면요, 투자 심리도가 상승할 때까지 적용돼요.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는 시기까지는 악재가 반응합니다. 그게 내년 4월이에요. 그게 내년 4월입니다. 내년 4월. 그러니까 지금의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온다라는 건 내년 4월쯤에 악재가 뜬다는 얘기예요. 지금 뜨는 악재는 내년 4월에 뜨는 악재에 비해서는 약간 데미지가 약한 수준의 악재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악재는 끝에 떠요. 끝에. 그러니까 악재가 뜬다라는 얘기는 개인에게 손절시킬 수 있는 시간대로 들어가겠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에 뜹니다. 하이라이트로. 그런데 지금은 하이라이트가 뜰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의 시간과 구조로 봤을 땐 아직은 여기가 이렇게 빵 터트리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긴 시작점이거든요. 종결 시점이 아니에요. 시작 시점이지.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악재가 뜨면 내년 4월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요. 일반적으로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오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가요.
볼벤 20 하단선까지 가려는 성질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확인해 볼게요. 자, 갔어요. 닷컴 버블 때 갔습니다. 그리고 카드 대란 때는 근처까지만 갔어요. 안 찍었어요. 그 다음에 리먼 때 갔습니다. 예. 그리스 때도 근처까지만 갔어요. 미중 무역 분쟁도 갔어요. 대부분 갔다는 거죠. 근처에 가거나 완벽하게 가거나. 지금 볼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250 라인에 있어요. 지금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250 라인에 있습니다. 250 라인. 우리 지금 390이잖아요. 예. 이게 악재가 뜨면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 내년 4월까지예요. 바로 간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점점 올라올 거예요. 하단선의 위치가 점점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제 타협점이 나타나겠죠. 됐죠? 두 번째는 예. 1구간이 끝날 때까지. 1구간이 언제 끝나냐? 여기서 끝나죠. 여기요. 예. 1구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대부분 멈춰요. 자, 보세요. 여기도 1구간이 대충 여기서 끝나잖아요. 자, 하락장을 그렸던 애들이 어디서 하락을 멈췄는지를 보셔야 돼요. 1구간이 잠깐만요. 여기는 1구간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도 1구간이 끝나는 점이 이 정도예요. 네. 지금까지 다 그렇게 왔어요. 여기 1구간 여기 끝나잖아요. 여기 끝나고. 이건 여기까지 갔네요. 와우. 자, 대충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 투자 심의도가 위로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는 예, 볼벤 하단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간다가 아니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죠.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악재를 불러온다고요. 자기네들이 이미 팔았는데. 그죠? 자기네들이 이미 물량을 던졌잖아요. 자기네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서 해야 될 일은 자기네들이 사야 돼요. 비싸게 산다고요? 아니죠. 상상할 수 없이 싼 가격으로 두들겨 패야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죠. 시간은 내년 4월이에요. 지금 차트로 만들어져 있는 건 내년 4월 정도로 보여요. 자, 여기까지 보셨죠? 다 지우겠습니다. 이제 고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점. 그 다음에 여기가 고점. 여기도 고점. 그 다음에 여기도 고점. 여기도 고점이요. 자, 이게 지금까지 2000년 이후에 제가 신고점을 낸 자리들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신고점을 낸 자리. 잘 보세요. 예. 자, 고점을 낸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는 고점이 아닙니다. 예, 여기는 신고점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신고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신고점이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신고점이 이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신고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완전히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신고점을 지나서 조정이 오는데 정고점을 가지 않는 케이스가 있는지 보세요. 자, 신고점을 내고 조정을 했는데 정고점 갔죠? 신고점을 내고 조정을 했는데 정고점을 가요. 그러니까 신고점에서 조정한 하락의 폭은 정고점의 고점 아래에 있어요. 맞죠? 예? 닷컴 버블 때 만들어진 고점이 리먼 브러더스 폭락 때의 저점과 같아요. 같단 얘기예요. 자, 2011년도 고점을 내고 조정할 때 2007년도 고점까지는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지켰죠. 2017년도 고점을 찍고 내릴 때도 2011년도 고점까지는 조정을 했어요. 이 구조는 계속 지켜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신고점이라고 치자고요. 449가 신고점이라면 조정은 최소한 어디까지 해야 돼요? 339까지는 해야죠. 정고점이니까. 그래서 저는 339를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상승이 끝났다. 그러니까 이게 고점이 나온 상태라면 339는 가야 된다는 거죠. 339는 가야 조정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정고점은 다 터치를 했거든요. 그 다음 자 2003년도 상승할 때요. 여기서 24조 샀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다 팔았어요. 24조를 산 걸 여기서 다 팔았어요. 그리고 여긴 더 많이 팔았어요. 자, 24조를 산 고점을 지키죠. 이거 외국인이 여기서 매수했어요. 요 고점을 리먼이 지켜줘요. 그 얘기는 자기네들이 매수한 건 지켜준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매수하지 않은 건 뺀다. 왜? 다시 사야 되니까. 이건 샀고 산 걸 여기서 다 팔았으니까 다시 살려면 그 가격대로 데려오는 거예요. 사고 팔고 더 팔고. 신기한 건 이 상승 기간 동안 외국인은 팔기만 했어요. 이 데이터 제가 유튜브로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다 판 거 여기서 다 뺐죠. $50조 넘게 샀습니다. 이 기간 동안 50조 넘게 샀어요. 예. 그러면 여기 고점을 딱 찍어 보세요. 잘 보세요. 예. 그리고 여기서 50조 넘게 팔았어요. 2003년도에 매수한 거 2007년도에 다 팔았거든요. 예. 2009년도 이후 매수한 거 이번에 다 팔았어요. 그러면 여기도 내려야죠. 이렇게. 더 줄여서 보겠습니다. 지금이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3년이 2009년의 시작점이랑 같고 2007년에 매도한 자리가 2020년, 2021년 매도한 자리와 같다면 지금은 리만 브러더스 사태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면 매수한 자리만 방어해야 되니까 300까지 와야죠. 이게 제 논리예요. 300을 가야 된다는 논리가 이런 논리입니다. 돈의 논리. 왜? 외국인은 매수하지 않은 데는 방어하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외국인이 매수하지 않은 구간대를 방어해 준 적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매수한 것만 방어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매수한 자리는 300이에요. 300. 295인가? 거기까지만.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300으로 갈 거냐 말 거냐 또는 339로 갈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남았는데 가려면 하락으로 차트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락으로 차트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하락으로 차트가 바뀌려면 거래량 투자 심의도가 맨 위로 올라와야 돼요. 거래량 투자 심의도가 맨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자, 거래량 투자 심의도가 맨 위로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가가 내려야 돼요. 왜? 지금 여기 고가랑 저가는 맨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오르나 내리나 거래량 투자 심의도랑 아무 관계 없어요. 예. 지난달 고가를 깨도 상관없어. 고가를 깨도 거래량 투자 심의도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이건 고가와 저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종가와 거래량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가만 미친 듯이 끌어올리잖아요. 왜? 374 아래로 내려가면 거래량 투자 심의도가 맨 위로 올라와요. 373 이게 지난달 종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환경에서 373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종가 투자 심의도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고 거래량 투자 심의도가 맨 위로 올라온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럼 거래량 투자 심의도가 맨 위로 올라온다라는 거는 볼벤 20 하단선으로 가겠다라는 기본적인 징후고 조종이 끝나고 하락으로 전환되는 형태를 뜻해요. 하락으로 전환되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가요? 내년 4월까지. 그러면 339를 일단 먼저 가겠죠. 정고점. 2017년도에 정고점을 먼저 가니까 339로 가는 거고 339로 갔다는 얘기는 이미 300을 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 내년 4월까지 빠질 거니까. 그런데 선물은 만기가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포지션을 하방으로 잡고 있더라도 이게 중간에 만기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매도 전략을 가져가실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을 보고 매도를 하면 안 돼요. 왜? 반등하면 어떡하려고요? 반등할 걸 고려해야죠. 떨어지는 것만 보고 매매 전략을 짜면 반등이 왔을 때 못 버티세요. 그러니까 최대한 멀어질 때 하나씩 하나씩 모아가셔야지. 야, 이거 내려간대. 이거 내년 4월에 어디 간대 생각하고 그대로 다 몰빵해버리면 반대로 왔을 때 마진콜 당하세요. 그러니까 한 달씩 모아가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년 4월을 기준으로 아주 잔인하게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지치지 않게. 자, 373을 붕괴하는 날이 거래량 투자 심의도가 맨 위로 올라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거래량 투자 심의도가 맨 위로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폭락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이 돼요. 지금 392예요. 373까지는 대략 20호 정도 내려야 돼요. 외국인이 왜 미친 듯이 매수를 해서 올렸을까요? 폭락 구조를 아직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아직 사인이 없으니까. 미국 증시나 해외 증시에서 본격적으로 하락에 대한 징후가 아직 없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아직 폭락의 단계로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 투자 심의도랑 종가 투자 심의도가 딱 같은 위치에다가 만들어 놓고 관망하는 거죠. 움직일까 말까, 움직일까 말까.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래량이 느는지를 보세요. 거래량이 늘면 늘수록 하락에 대한 구조가 더 유리해집니다. 이번 달에 거래량 투자 심의도가 늘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하고 종가가 374 아래로 빠지면 거의 90% 확률로 내년 4월에 폭락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폭락의 목표 지점은 대략 볼린저 밴드 20 하단까지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점이 300은 아닌 거예요. 300은 중간 기점이고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은 아마도 300은 아닐 겁니다. 200대이거나 아마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곧버스를 들고 있는 이유는 만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달에 0.6%의 이자를 계속 줘가면서 일단 버티는 거죠. 목표는 내년 4월입니다, 저는. 그리고 1차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내렸고, 좋은 징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내리지 않나요? 잠깐만요. 예. 비트코인이 내린다라는 거는 필반에 영향을 줄 거예요. 뭐 나스닥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 쪽에 영향이 가겠죠. 예. 채굴기에 데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헝다가 공시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게 그냥 어떤 루머와 관련된 뉴스가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헝다가 공시를 했다 그랬어요. 헝다가 기습적으로 공시를 했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제 디폴트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 악재가 있는 거예요. 코인 폭락했고, 나스닥 지수 하락했고, 헝다가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라고 공시를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얼마큼 영향을 줄 거냐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셋 다 가볍지 않아요. 세 가지 다 무게감이 있는 것들이라서 뭐 이게 단기적인 악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기업이 망하는 건 단기적인 악재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옛날에 한보철강 망했잖아요. 그 한보철강 망하는 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 회사만 망하나요? 그 회사 때문에 먹고 사는 회사가 몇 갠데 다 쑥대밭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가 망하면 그 회사의 채권자, 그리고 그 회사에 대출을 해준 은행, 주주, 뭐 다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헝다의 디폴트는 단순하게 기업의 몰락이 아닌 부동산 자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2위 기업이 망하는데 어떤 부동산 업체를 믿고 집을 사요? 그런 문제가 터진다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신용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중국인들도 부동산 투자에 주저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부동산 냉각기가 오게 되겠죠. 신용 경색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가겠어요? 태국 바트와 그거 폭락했다고 IMF가 왔는데, 중국의 부동산 냉각기가 온다라는 거는 중국 경제의 위축을 뜻하는 거고, 중국 경제가 위축되면 우리는 대중무역이 엄청 큰 나라인데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얼마큼의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가볍지 않다. 이건 기업이 매출 무슨 시장의 포지션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군 전체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부동산 경기 자체를 망가뜨린다라는 거는 헝다 하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시장에도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그 플레이어들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항생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세요. 그게 선물 매도로만 이어지면 제가 보기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트리거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트리거 중에 그죠? 헝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여파를 일으키는지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호재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절대 호재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악재가 떠서 국내 지수가 2% 이상 내리는 상황이 온다면 그건 고의적으로 3일 동안 올린 거고, 앞으로 내년 4월까지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수는 올릴 수 있죠. 만기까지. 외국인이 상방 포지션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들고 있기 때문에 오르지 않는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만기까지는 돈놀이가 지배하는 거니까요. 근데 만기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는 조금 더 심각해지겠죠. 그러니까 만기까지 버틴다고 해도 만기 이후의 흐름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옵션 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고 보여주고요. 고버스 하시는 분들은 참 이게 글쎄요. 추가적인 매수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 입장에선. 왜냐하면 지금 악재들이 하나씩 바깥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나스닥 빠지죠. 그죠? 코인 버블 빠지고 있죠. 중국 문제 터지고 있죠. 터키도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할걸요? 거기도 단기채, 달러 단기채가 커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를 올리면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있는 나라가 터키인 거죠. 중국도 부채가 많으니까 비슷할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방을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373 아래로 내려가면서 거래량만 터져주면 내년 4월까지는 한번 눈 질끈 감고 도전해 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파동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사실 없어요. 저는 단기적인 파동을 사실 이게 분석을 하고 또 띵글이라는 상품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계속 언급을 하는 거지. 오르든지 내리든지 거의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냥 지금 최소한 4,000원은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고버스가 최대한 4,000원은 갈 거고 이게 제대로 된 악재가 뜬다면 10,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냥 들고 가만히 있는 거죠. 팔기에는 지금 가격이 싸고 그다음에 다 사서 이제 살 돈도 없어요. 다 샀어요. 저는 다 사서 들고 있는 상태라 뭐 단기적으로 거래를 하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단기적으로 거래할 돈이 없는 거죠. 이미 다 사서 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혹시 이제 띵글이 많이 팔리면 그 돈 가지고는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 상태는 아니라서 좀 많이 좀 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돈으로 꽃버스 좀 더 살게요. 자, 여러 가지로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 시간이 10시 33분이고요.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